롤리타를 찍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 읽고 노트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퇴고하고 그리고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진도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다 읽었는데 한 일부 정도까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 책에서 받은 인상 그거를 이제 좀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롤리타를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본 거는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뭐랄까 약간 정체불명의 번역본 그런 걸로 봤어요. 그러다가 유학 갔다 와서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된 권태경 선생님 번역으로 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나의 롤리타를 만났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가장 이 소설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시작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로미 한스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굉장히 빛나는 대목이었는데 임신한 롤리타를 만삭의 롤리타를 다시 만나는 이제 장면 제외하는 장면 17세의 롤리타를 거기서 이제 험버트가 울면서 이렇게 돈 주면서 울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소설에서도 제일 좋아했었고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말미에 이제 그 민음사 번역본으로 조금 다뤘는데 이 롤리타를 러시아 명작에 의해서 다루기에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이것은 영어로 쓰인 소설인데 러시아 출신 작가가 쓰긴 썼지만 근데 이제 러시아 명작, 러시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었고 그 뒤에 이제 나보코프가 러시아어로 쓴 작품들이 번역이 돼서 절망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롤리타로 이번 학기에 처음 이제 왔는데 어떤 취지냐 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나보코프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지도도 높고 어쩌면 가장 재밌을 수도 있고요. 작가 말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소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롤리타라고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나보코프는 영미권에서도 다르고 러시아 문학에서도 다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러시아 문학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20세기 소설 중에 이만큼 빛나는 작가, 빛나는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일단 갖고 와서 보고 또 작가가 이제 자기를 미국 영어로 쓰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러시아 문학의 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다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료 아마 이런 식의 문제 때문일 것인데 민음사에서 이제 지우고 민세 전집에서 세계문학 전집에서 지우고 문학 동네에서 아마 판권을 사와 가지고 쭉 이제 문학 동네에서 나보코프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롤리타가 새 번역으로 그래서 문동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훌륭한 진짜 놀라운 번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창백한 불꽃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리타가 이제 좀 더 재미있고 이제 인지도 이런 거 고려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해야지 읽으니까 네 롤리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나보코프는 1899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죽었고요. 롤리타가 발표된 것은 1955년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나이가 이미 50대 중반 후반 초로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에 작가가 대표작을 썼습니다. 그래서 창작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쨌거나 이제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언제 쓰일지 몰라 대표작이 저 이제 열심히 쓴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연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맥락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나보코프가 갈고 닦은 그런 절차 탁마 갈고 닦은 재능들이 여기서 이제 확 다 이렇게 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문체 같은 데 이렇게 반영이 되고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얼루전들 문학적인 압류들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넘치고 막 그렇지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어떤 소설을 읽히게끔 만드는 거 어떤 소설을 이렇게 좋은 소설로 정의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문학사에 남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스토리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어쨌거나 인물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롤리타에는 험버트 그 다음에 이제 험버트가 사랑하는 롤리타가 나와요. 그 밖에 이제
주변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조금 주변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센 퀼티 이런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롤리타의 엄마였던 헤이즈, 이 경우는 이제 엮어주기 위해서 등장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사라지는 이런 인물. 그래서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플라스토이한,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인물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엑스트라급의 인물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험버트 vs 롤리타, 혹은 롤리타는 대상으로 놓고 험버트 vs 롤리타 대상 퀼티, 클레어 퀼티 요렇게 이제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롤리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일단 이번 학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했다는 거랑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요. 앞으로 롤리타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하면서 레퍼런스도 조금 들춰보고, 저도 재독, 삼독을 해가면서 이제 좀 적절한 테마를 찾는 걸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논문을 한 편 쓰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런 이제 심플한 인물 구성인데, 아까 제가 스토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롤리타는 연애 소설,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근데 그 사랑에 관한 소설을 쓸 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떤 인물,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들의 관계 양상으로서의 사랑을 어떻게 전개시킬 건가 해서, 나보코프는 아마 그때까지 가장 충격적인 소재는 불륜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바리 부인이나 안나 까레니나나 그거 다 나보코프가 이제 좋아했던 소설이고, 그 보바리 같은 경우에는 구스타프 플로베르잖아요, 쓴 사람이. 근데 스위스에 사는 뭐 나의 삼촌 구스타프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암시가 되고 있죠. 그런 소설이었을 텐데, 나보코프는 그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불륜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페도필, 소아 성애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엮어보는 거죠. 이번에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는 대상이 이렇게 설정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와 사랑의 객체가 이렇게 설정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성인 남자, 나중엔 의붓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여자, 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의붓 딸, 이렇게 설정되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그냥 이거는 짝사랑의 서사일 뿐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구애를 하다가 여사여사 엮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랑의 밀도라든가 무게가 달라가지고 계속 뭔가 어긋나요. 남자는 계속 여자를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계속 남자한테서 도망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도망쳐 버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남자는 그 여자를 찾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둘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운명은 이들을 엮어주지 않고 이제 영원히 갈라서게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남자는 자기들 사랑을 이루는데 방해를 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인물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걸로, 이런 식의 이제 서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가장 문제시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주체와 객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설정돼 있다는 거. 근데 이때 특이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회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모럴, 윤리의 틀을 얼마나 이제 벗어나느냐, 이건 거거든요. 이거는 50년대 미국이지만은 사실 지금 2020년대 미국, 뭐 2020년대 뭐 한국 이런 거라고 해도 이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왜냐면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위험천만한 이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왔고,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이제 중요하다. 어쨌거나 이건 연애서사 사랑 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욕망이나 이런 쪽에서 그 글쓰기 예술 이런 건데, 이것도 그 나보코프가 젊어서부터 되게 탐닉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절망 같은 거에서 여기서도 이제 롤을 말하자면 롤리타를 이렇게 욕망하면서 그거를 이제 글에다가 계속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범죄보다 더한 유혹, 어떻게 보면 이제 롤리타와 육체적으로 엮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유혹이 롤리타를 그렇게 시선으로 탐하면서 그거를 기록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반부까지만 그렇고, 소설을 보시면 진짜 이게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2부를 작가가 쓰기가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될락말락할 때 사랑의 서사가 재밌고, 둘이 이제 좋아할 때 이제 피크를 찍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안정기로 들어가면 톨스토이식의 가정 소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컨셉으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사를 어떻게 풀어갈 거냔 말이죠. 이게 작가에게 참 문제였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분신 테마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험버트하고 퀼티가 대판 붙는 걸로 마지막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집중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죄와벌을 우리가 당연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스옙스키의 죄와벌. 그거가 이제 원래 1인칭이었는데 바꿔가지고 3인칭으로 이제 썼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3인칭이고 수업 시간에 읽었잖아요. 이번 학기에는. 근데 이거를 롤리타를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나보코프 입장에서 한번 써보는 죄와 벌, 죄와 벌, 죄의 주체, 벌의 객체는 이 경우는 이제 험버트가 될 텐데, 그래서 조서, 고백 요런 식의 이제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로 가지고 전당포 노파를 살해했는데 여기서 이제 험버트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렸다고 할 수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그 롤리타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혹은 아저씨 험버트하고 재회했을 때 롤리타가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성숙해 있고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쩌겠어요. 되게 이제 즉흥적이기도 한데 나보코프의 어쩌면 다양한 의미에서의 이상은 롤리타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절망에서 펠릭스인 거죠. 그 이런 분열된 지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 문체, 유희, 뭐 욕망 이런 거에 물들이지 않은 진짜 삶의 육화로서의 펠릭스, 그 지복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롤리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학기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작품은 우선은 구성하고 문체 요게 이제 눈에 띄는데, 문체는 이제 작품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유희가 심하고 글을 정말 잘 쓰죠, 나보코프가. 근데 이제 뭐지, 그래 너 잘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문체주의자, 문체론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류의 작가를 대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런 작가들은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결여 없음, 그 다음 이제 주제의 뭐 어떤 빈약함, 스토리의 빈약함 이런 것들을 현란한 문체, 현란한 언어 유희로 이렇게 두루뭉술이식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확실히 나보코프도.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역시나 그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의 비길 수가 없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세기 소설의 문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봐줘야 되고, 나보코프가 처음에 국내에 소개될 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때 읽을 때는 보르헤스하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는데, 보르헤스는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지적이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보코프는 그런 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주지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지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소설은 사람 사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사람 사는 얘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입는 거, 집, 의식주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욕망들,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식욕이나 이런 각종 속된 욕망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성욕 이런 것까지를 이제 같이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르헤스식의 그런 건조함이나 메타 텍스트의 느낌은 덜하죠. 근데 나보코프라고 그런 소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처형대로, 단두대로의 초대, 처형장으로의 초대, 이제 그런 소설이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건조한 소설에 들어가는데,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롤리타는 되게 끈적끈적한 소설이고 물컹물컹한 그런 점액질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